대한민국의 노다지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변변한 지하자원 없이 수준 높은 인적자원으로 오늘날 이 번영을 일구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도 누구나 탐낼 만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요. 바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전체 해외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효자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의 저가 텅스텐 덤핑 공세와 정부에서 추진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여파가 겹치면서 줄줄이 폐광 수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폐쇄된 텅스텐 광산에 다시 한번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세계 이국 방비가 대폭 상승하고 무기와 탄약 제조량이 급등하면서 텅스텐 입지도 덩달아 치솟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텅스텐 광산도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의 광산업체인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대한민국 텅스텐 광산을 새로운 공급처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몬티 인더스트리의 최고 경영자 루이스 블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텅스텐 수요가 많지만 중국 말고는 공급처가 한정적이라며 대한민국 텅스텐 광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러시아가 5%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베트남, 볼리비아 등이 텅스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가장 큰 적성국 두 나라가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서방 진영으로서는 안정적이고 막대한 새로운 공급처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텅스텐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물량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산 텅스텐이 차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최대 텅스텐 공급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입니다. 텅스텐은 금속 소재와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장비와 공구의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금속을 가공하는 금속인 만큼 단단하고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성 때문에 다양한 무기와 탄약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텅스텐을 입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텅스텐을 소재로 한 탄약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은 철갑탄입니다. 전차용 포탄인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이나 관통폭탄, 벙커버스터도 텅스텐 중합금을 소재로 만들어지는 탄약입니다. 따라서 텅스텐은 민간 산업은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전략 광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의 주요 텅스텐 산지였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연합국과 독일 양쪽에 텅스텐을 수출하며 이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아예 포르투갈의 텅스텐을 미리 선점해 수입함으로써 독일이 텅스텐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텅스텐의 이러한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현재도 세계 각국이 2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텅스텐을 전략의 미물자로 비축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텅스텐이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무기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자 미래의 전략물자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영월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은 5,800만 톤으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며 품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원빈국이라고만 알고 있던 대한민국에 알고 보니 노다지가 숨어있던 셈인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상동광산의 텅스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계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알몬티 인더스트리는 대한민국 텅스텐 광산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지난 2020년 상동광산에 1,38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타국에서 자원을 채굴하며 이득을 챙기는 것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예가 되니까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매장량 국내 2위의 텅스텐 광산인 울진 쌍정광산은 최근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서 광업권과 채굴권을 모두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쌍정광산을 소유하게 된 국내 기업은 텅스텐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텅스텐 주권을 확보하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채산성 문제 때문에 폐광이 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문제겠지만 텅스텐은 전략물자이니만큼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행동해 대한민국의 텅스텐 소유권을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미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이 점입가경의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보잉의 T-7A 개발이 큰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라는 훈련기 개발은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T-7A의 경공격기 버전인 F-7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계획은 미공군의 자체적인 계획일 뿐이며 정작 보잉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이 카이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A-50을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외부에 발표하기 전에는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요. 미공군이 독단적으로 T-7A를 경공격기인 F-7으로 개량하겠다고 얘기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미공군이 독단적으로 F-7 개량 카드를 꺼냈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 방산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중 하나로 기록된 T-7A의 개발 난항은 미공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중 대립으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 중인 미국으로서는 하루빨리 궁여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이 현대사에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100년 가까이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기축통화인 달러를 바탕으로 한 금융과 경제력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방산시장이 미국에서 개발하거나 도입한 무기체계는 일단 최고 레벨의 무기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데요. 그것이 방산시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메이커의 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요. 하지만 미국이라고 모든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도 중 예산상, 기술상의 문제로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년째 표류 중인 미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인 T-7A 개발 역시 미국 무기체계 사업 중 손에 꼽히는 흑역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초도 비행을 시작한 T-7A는 약 7년이 지난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훈련기라고는 해도 군용 항공기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번갯불에 콩복 까먹듯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T-7A는 미국에서도 혀를 찰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한참 전에 개발이 완료돼 2023년부터 양산에 돌입, 2024년에는 초기 작전 운용 능력 IOC를 획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하면서 개발 완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공군은 우리나라에서도 구식 퇴물기체로 냉대받는 F-5 이전에 생산된 T-38을 아직도 운용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T-38은 심각한 노후화에 시달리며 정비시간 급등과 함께 유지비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초 미공군에서 차기 고등훈련기 소요가 제기된 이유 자체가 노후화된 T-38 때문에 훈련생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떠올리면 T-7A의 개발 지연 사태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T-7A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미공군 파일럿들이 교육받아야 할 훈련기가 부족해 파일럿 양성기간까지 덩달아 길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T-7A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높아지자 미국 회계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기술 결함은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되었습니다. 우선 윙록 현상입니다. 기체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시에 특정한 각도에서 안정성을 상실하고 요동치거나 심지어 뒤집어지는 현상을 윙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항공기도 아니고 기동성이 생명인 군용항공기에서 이런 윙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결함입니다. 그래도 윙록 현상까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봐줄만 합니다. 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보잉의 선택은 더 기가 막히는데요. 보잉은 물리적인 기체 수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윙록이 발생할 수 있는 기동을 제한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각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그 각도로 비행하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군의 고등훈련기로서 다양하고 급격한 전술기동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따위는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미공군이 제대로 열받을 만한데요. T-7A의 또 다른 문제는 사출좌석입니다. 사출좌석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결함인데요. T-7A의 사출좌석은 비행 중 유사 시에 비상탈출 레버를 당기면 캐노피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 파일럿이 뇌진탕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출좌석 시스템에 폭약이 과도하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 폭약의 양을 줄이긴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약량이 부족해 캐노피 유리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 비상탈출을 하면 파일럿이 파편에 의해 크게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상시에 탈출해도 파일럿의 생존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군용항공기를 파일럿의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공군이 T-7A 기반의 경공격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이미 지난 2018년 보잉 해소가 T-7A를 선정한 탓에 쓰레기나 다름없는 기종을 어떻게든 운용할 궁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 보잉은 T-7A의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개량하면 F5나 알파제를 대체하는 기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보잉은 T-7A가 개방형의 아키텍처와 디지털 설계로 제작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기술을 통합하는 것에 유리하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디지털 설계는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항공기의 구조 설계와 데이터 수집 등을 하여 기술 실증기나 시제기 제조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개념인데요. 이 덕에 보잉은 T-7 개발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고 종래에는 덤핑이나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미공군도 이에 혹했던 건데요. 물론 T-7A가 경공격기 모델인 F7이 된다고 해서 F-35 같은 뛰어난 전투기 정도의 성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수명 주기에 따라 퇴역하는 전투기 숫자가 늘어나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미공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행여남이 공군이 F7 개발을 시작하면 T-50의 미국 진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미공군이 대한민국의 FA-50 도입을 차단하기 위해 T-7A 개발을 아예 포기하고 F7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T-50의 장점 중 하나가 FA-50으로 전용 가능하다는 것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보다 자세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